전 임신했어요. 어떡하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시동생의 아내에게서 온 문자 한 통.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모든 기만과 배신을 모른 척 참아온 순진한 아내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의 추악한 비밀과 계획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연극에 막이 내릴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시동생의 아내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어떡하죠? 저는 5초간 온몸이 굳었다가 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네 집으로 와. 형수님 지금 집에 없어. 남편 민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짧지만 다급한 진동이 마치 누군가 애타게 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막 말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옷에 주름을 채 펴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서지아, 제 동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는 습관이 없습니다. 결혼 6년 내내 저는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온 집안을 뒤져도 찾을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에는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나쁜 예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고 저는 가볍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나타났지만 그 내용은 제 온몸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가 아니라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 몇 초 동안 귀가 먹먹해지고 목이 바싹 말랐으며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욕실에서는 물줄기 소리가 여전히 고르게 들려왔고 남편 민주는 나지막이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할 때마다 나오는 남편의 태평한 습관이었죠. 평소에는 익숙하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날카로운 비명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가락을 위로 올려 이전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자 한 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어젯밤에는 밤새 오빠 생각만 했어. 차라리 그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무의미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당장 욕실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고 모든 것을 따져 물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저 임신했어요 라는 문자를 다시 한번 뚫어지게 쳐다본 후 천천히 한 글자씩 타이핑했습니다. 오빠네 집으로 와. 형수님 지금 집에 없어. 아주 천천히 오타 하나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가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문자는 즉시 전송되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추측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두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을 덮쳐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과 똑같아야 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욕실의 물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겠죠. 불과 몇 분 뒤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얇은 가디건을 하나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행동 하나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욕실문 앞을 지나가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밖에 뭐 좀 사러? 금방 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늘 하던 다정한 당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을 테지만 지금은 그 말이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가는 동안 저는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곧 닥쳐올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갔지만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잘 보이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무언가가 저를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란한 고통이 아니라 폭풍전야처럼 묵직하고 음울한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 그들이든 아니면 저든. 로비 구석에 서서 환하게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을 올려다보자 문득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떤 일들은 코앞에 닥쳐야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징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그저 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외면했을 뿐이라는 것을. 지아를 기다리는 그 순간 저는 6년 전 결혼식 날로 제 인생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가정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시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올해로 6년째였습니다. 6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의 결혼에 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 모두가 저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말주변이 좋거나 달콤한 말로 여자를 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차분함과 성실함, 그리고 반듯함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문란한 여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 눈에 민주는 많은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편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돈 많고 말 잘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살 줄 아는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결혼 초 몇 년간 저희 부부의 삶은 겉보기에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집이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밥을 먹으며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제가 남편 복이 많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고모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어서 요즘 남자들하고는 달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 인생이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댁에는 민준 외에 남동생 지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은 민준보다 몇 살 어렸고 성격이 불안정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말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버럭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거나 몇 시간씩 입을 닫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지훈이가 팔자가 사납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약했는데 커서는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지훈이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워하며 늘 져주곤 했습니다. 지훈이 화를 낼 때마다 그를 달래는 것은 주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눈에 민준은 더욱 책임감, 강한 모범적인 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시댁이 한바탕 떠들썩해졌습니다. 지훈이 서지아를 집에 데려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아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청초했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시골 처녀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이 예쁘다는 것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던 거는 그녀가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아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훈보다는 훨씬 번듯하고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지훈이를 택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제가 과일을 씻는 것을 도울 때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 저 아가씨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왜 지훈이랑 결혼하려 할까?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솔직히 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훈처럼 불안정한 남자와 결혼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제 남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과 지아의 결혼식 날 식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등 뒤에서 두 친척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전에 지아랑 민준이가 사귀었다던데 다른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쩌다 동생이랑 결혼하게 됐대? 남의 집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몇 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민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계를 풀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자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딱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화를 내거나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라는 듯이. 그의 그 가벼운 태도가 오히려 제 목을 꽉 메이게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면 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밝혔습니다. 당장 피가 날 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건드릴 때마다 옥신거리는 그런 가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라고. 중요한 건 현재 지아는 지훈의 아내이고 민주는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라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니 과거는 묻어두는 게 맞다고.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아의 행동은 제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민준과 가까웠습니다. 시아주버니를 존중하는 동서의 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어버린 사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지아가 자연스럽게 생선구이 한 점을 민준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옛날처럼 여전히 뱃살 좋아하시네요? 말을 뱉고 나서야 제가 옆에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아, 제 말은 예전에 어머님께 그렇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변명보다 더 진실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베란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웃지도 신체 접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시아주버니와 재수씨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만큼 깊고 무거운 과거를 공유한 두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아가 먼저 몸을 돌렸고 민주는 굳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는 두 사람 사이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해.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은 이후로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 제가 캐물을 때마다 그는 이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점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의심이 많은 걸까? 너무 좋은 남편을 둬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걸까? 저는 그 메비우스의 띠 안에서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오늘 밤 그 문자 메시지가 제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하나의 선명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 가시는 더 이상 조용히 밝혀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점점 더 선명하게,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찔러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밥을 짓고 평범한 아내처럼 생활했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아를 단순한 동서로 볼 수 없었고, 민준을 절대적인 신뢰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의심이 시작되니 잊으려 할수록 모든 곳에서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점점 더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지훈이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쉈다거나, 그가 말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혹은 한밤중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아주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 집에 있으면 그는 거의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묻기도 전에 외투를 걸치며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또 그런가 봐? 잠깐 가볼게. 처음에는 형제 간의 우애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어떤 일들은 그렇게까지 발벗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급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고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주버님, 계세요? 그때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얇은 실내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혀 겁에 질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안으로 끌어당기며 작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또 왜 그래? 지아는 제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힐끗 쳐다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지만 저를 불쾌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후 민주는 그녀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두 사람이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던 지아의 목소리가 민준과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럽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광을 부리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지아가 와서 1시간이 넘게 머물다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거나 어떤 날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불쾌함과 굴욕감이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마치 제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마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고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책상으로 고개를 돌렸고, 지아는 무릎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지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주 옅게 웃으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아주버님을 친오빠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기댈 곳은 아주버님밖에 없잖아요. 말은 아주 예의 바르고 사려 깊었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을수록 그들의 눈빛이 더 많은 것을 고발합니다. 지아는 제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가 민준을 보는 눈빛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대는 것에 익숙하고 시험하는 것에 익숙하며 심지어 남의 자리에 한 발을 걸치는 것에도 익숙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민주는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나 소파에 그냥 두었고, 심지어 샤워하러 갈 때도 밖에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딜 가든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고, TV를 볼 때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으며,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그는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동안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려고 무심코 그의 휴대폰을 들면 그는 바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 휴대폰은 만지지 말고. 말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의 말투는 저를 마치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휴대폰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덕분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아주 작게 딱 한 번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누가 이 시간에 문자 보내? 라고 묻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문자야. 업무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지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문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업무 문자였다면 현장에서 들킨 도둑처럼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돈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통장은 원래 각자 관리했지만 큰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돈 씀씀이를 일일이 간섭하는 아내가 아니었고 그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를 캐묻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이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때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월말에 보험료 납부를 위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다가 특정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지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어떤 때는 1000만 원까지. 이체 간격은 멀지 않았고 모두 단순한 용돈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속은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왜 지아에게 그렇게 큰 돈을 계속 보내주는지, 그녀가 무슨 일이 있기에 계속 형님에게 손을 벌리는지 물었습니다. 물을 마시던 민주는 그대로 멈칫하더니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아가 재수씨인데 어렵다니까 도와준 거지. 당신 그렇게 쫌스럽게 굴지 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치며 그녀를 감싸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정당한 질문을 좀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전에는 애써 외면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지아 사이의 관계는 이미 가족이라는 선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돈도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나눈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녀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였던 것처럼 민준이 지아에게 돈을 붙여준 일로 제게 소리친 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캐물을수록 더 철저하게 숨긴다는 것을 어떤 진실은 눈물이나 말다툼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그저 침묵 속에서 똑똑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집에 있었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나서 거실에 두고 온 행주를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침실 창가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옆동 베란다에서 지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동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조용하면 건너편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연약한 척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심지어는 악의까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말을 쏟아내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지훈 씨랑 결혼 안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누가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겠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어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가 그동안 뒤집었었던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바람소리와 차소리 때문에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지훈 씨랑 결혼 안 했다는 한 문장만으로도 제 모든 의심은 선명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의 예민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굴욕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억눌러 왔기 때문일 겁니다. 미쳐 날뛰는 대신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모호함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거나 아니면 평생 그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거나.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그에게 국을 더 줄지 묻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지아의 결혼식, 그날 친척들이 나누던 수군거림,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민준이 보였던 짧은 멈칫, 그때는 그저 불쾌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멈칫은 놀라서가 아니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찔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민준의 총각 시절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몇 마디 나누다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를 아주 깊이 사랑했고 온 가족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아지, 누구겠어?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니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도 호감이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온 가족이 알 정도로 깊었던 사이였습니다. 그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눈앞의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부엌의 아직 따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아는 지훈을 사랑해서 혹은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와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 안에 머물기 위해 자신이 노리는 남자가 있는 바로 그 집에 발을 들이기 위해 지훈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있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동생과 결혼해서 매일 얼굴을 보고 기회를 엿보며 그의 삶에 끼어들 방법을 찾는 여자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소유욕이며
끈질기고 더러운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민준이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단호했다면, 정말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면 지아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극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우유부단함, 그녀를 감싸주던 행동들, 몰래 보내준 돈, 닫힌 문, 의미심장한 눈빛, 모든 것이 그들 사이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시장 바닥의 아낙네들처럼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아가 집에 오는 시간을 기록하고 민준이 그녀에게 보낸 돈의 내역을 정리하고 그가 문자가 오면 황급히 화면을 뒤집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심지어 거실 책장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뱉는 말이라도 녹음되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번의 고민 끝에 저는 거실 장식장 구석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자신의 집을 남편과 동서의 불륜 현장을 잡는 덫으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냉정하며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은 마침내 오늘 밤에 그 문자로 이어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 문장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변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추적했던 것, 스스로 맞춰나갔던 모든 조각들을 고려했을 때 이 문자는 민준과 지아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할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는 이미 보내졌고 증거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흐르는 1분 1초는 마치 긴 겨울 오후처럼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리문 근처 기둥 뒤에 숨어 아파트 앞마당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갔습니다. 오토바이 몇 대가 스쳐 지나가고 배달기사가 급히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모든 공간의 시간이 느려지고 숨 막히게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의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심은 칼날에 조금씩 베이는 것이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5분, 7분, 10분. 지아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설레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 남자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약 15분 후 은색 택시 한 대가 정문에서 들어와 로비 계단 앞에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바로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을 만날 때처럼 단정한 차림이 아니었고 평소에 상냥한 며느리 같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옅은 색의 원피스 위에 바람막이를 대충 걸쳤고 머리는 낮게 묶었지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백을, 다른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급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준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아는 그렇게 빨리 달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확인 전화를 하지도 망설이지도 더 기다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준이라고 확신했고 바로 그 확신이 제 가슴에 밝힌 비수였습니다. 지아는 택시비를 지불하고는 거의 뛰다시피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너무 빨리 걷다가 아이를 아는 여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작게 중얼거린 뒤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뒤에 숨어서 손이 아플 정도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 앞을 막아서서 묻고 싶었습니다. 너 부끄러운 줄은 아니?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억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아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옆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2대 마주보고 있었고 그 시간엔 사람이 없어 들키지 않고 따라붙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먼저 탔습니다. 저는 옆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전자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층, 5층, 7층.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집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아는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내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에서 구두 소리가 울리지 않게 조심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고 천장의 하얀 조명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삑삑삑삑.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머릿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이 집은 시댁도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집도 아닌 저희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한두 번 들어와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아는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저는 문 바로 옆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렸지만 제가 듣지 못할 만큼 작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오빠, 나왔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는 그 어떤 말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벌거벗겨졌습니다. 안에서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막 욕실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티셔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매일 밤 제가 맡아왔던 익숙한 바디워시 향기, 그리고 제 예상대로 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놀란 척하는 연기도 없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밖에 서 있는 저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빛, 너무나 익숙해서 한 사람이 예고 없이 나타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유를 즉시 알아차리는 그런 눈빛. 그 침묵이야말로 100마디 자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실은 환했고 바닥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몇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소파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은 여전히 배 앞에 놓인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수건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그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목소리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문장을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느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들 해. 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가면이 마침내 다 벗겨졌음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그 말을 내뱉은 후 집 안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번 그리고 지아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울고 떨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절망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제 안의 모든 고통은 이미 요란한 단계를 지나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차갑게 식어 오싹할 정도로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며 지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서 마치 놓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처럼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돌처럼 단단하게 말해봐. 그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 지아는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자신을 구할 그럴듯한 변명을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마치 반사적으로 저와 그녀 사이를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혀끝에서도 쓴맛이 느껴질 정도로 짧고 시니컬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의 말을 되물으며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서서 조금 전에는 내 이름도 아니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노크도 없이 초인종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제 집처럼 들어온 건 뭔데? 연극이라도 하는 거야?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분노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가 이 더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지어내려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을 볼수록 저는 더 역겨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아왔다니 현장에서 들키고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남자와 그때 지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나 빨리 무릎을 꿇고 너무나 능숙하게 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눈물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내려다봤습니다. 지아는 분명 예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고 남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물은 뉘우치는 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문자를 보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문자 받자마자 여기까지 달려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지아는 배를 감싸 안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칼로 자르듯 끊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내 남편 침대에 기어 올라가? 원치 않았는데 내 등 뒤에서 몰래 만나? 너 그 말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마도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민준의 평정심을 잃게 한 모양입니다. 그가 버럭소리 쳤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아, 말 좀 가려서 해. 가려서 하라고? 저는 그를 획 돌아봤습니다. 그 두 글자가 지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일 만큼 가까이. 내가 말을 가려서 하라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내 몰래 재수 씨랑 바람 피운 사람이 당신이야. 내 집에 불륜녀를 끌어들인 사람이 당신이라고.
지난 몇 년간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도 당신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가려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를 쏘아봤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 편들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 저 여자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 맞아?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세차게 한번 깜빡이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회피는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떳떳했다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부인하고 책상을 치며 제게 막말을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고 더러우며 죄책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 저를 죽이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아가 갑자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한 손으로는 배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오빠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화난 것일 제 남편의 몸에 남은 바디워시 향기,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 뻔뻔한 장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DNA 검사도 더 이상의 문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저는 지아를 그리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내 발밑에 무릎 꿇고 피해자인 척 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내 바로 앞에 서서 등은 꼿꼿했지만 눈빛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6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지금 이 거실에 서 있는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옛 애인 곁에 머물기 위해 그의 동생과 결혼하는 뻔뻔한 여자. 다른 한 명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매일 좋은 남편인 척 연기하는 비겁한 남자.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나지막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흠칫할 정도로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해주는구나. 제가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현관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가 아니라 거의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듯한 난폭한 소리였습니다. 저와 민준, 지아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증오를 모두 터뜨리며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배를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어째서 이 타이밍에 나타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씹듯 뱉어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두 사람 나를 영원히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한마디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방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지훈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말투는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이 그를 묘사할 때 쓰던 불안정하고 어수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멍한 눈빛도 어리석음도 의미 없는 더듬거림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제정신인 지훈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반응했지만 그의 반응은 동생의 등장에 대한 기쁨이나 평범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목소리마저 갈라졌습니다. 지훈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하며 조롱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 문이 딸깍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방 안에 남은 세 사람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빗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여길 어쩐 일이냐고? 지훈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역겨운 연극을 언제까지 하나 보러 왔지. 지아가 흐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 그러지 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지훈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지훈은 서류 봉투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며 유리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제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종이를 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한 산부인과의 이름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검체 정보, 임신 주수, 차트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제 눈은 마치 제 머리를 산산조각 낼 것 같은 숫자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8%. 그 순간 제가 숨을 쉬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고 들었고 그 더러운 조각들을 모두 맞춰 놓았지만 그것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감정 없는 냉정한 결론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마치 누군가 망치로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민준의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부부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이 달려들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딴 짓을 하래? 그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검체는 어디서 구했어? 누가 시킨 거야? 지호는 형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지훈은 소름 끼치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 발작했다고. 평생 당신들 손에 놀아나는 정신병자로 살 줄 알았냐고. 당신들이 언제까지 연극 하나 보려고 내가 미친 척 해준 거야. 지아는 모든 기운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녀는 더듬거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내 설명 좀 들어줘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우는 세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아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내 형 침대에 기어오르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질문은 마지막 남은 껍데기마저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은 너무나 약하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저 여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한마디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배신과 거짓말, 계략이 눈물 몇 방울로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민준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앞으로 나섰지만 지훈은 그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이 형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지훈은 한 글자 한 글자 지씹듯 말했습니다. 형이 내 형이라고? 나한테 가정을 지켜야 한다. 어머니께 잘해야 한다. 아내를 아껴줘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형이야. 그런데 형이 내 아내랑 잤어. 형? 사람이야?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게 말을 가려하라고 소리치고 당신이 예민하다고 태연하게 말하던 남자가 지금은 아내와 동생 앞에서 굴욕과 당혹감만 남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이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민준과 지아가 오랫동안 해왔던 연극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제 눈앞에서 너무나 빨리 찢겨나가 그들조차 미처 가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아 주버니의 아이를 임신한 동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한 동생. 이 사실만으로도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충혈된 눈으로 소름 끼치게 냉정한 목소리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이 아이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쓰라리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이건 계획이었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조차 놀라 동생을 쳐다봤고 지아는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 씨, 그만해.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억울함과 굴욕이 더 이상 그 누구의 체면도 지켜주고 싶지 않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지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겁나? 왜? 계속 말하게 놔두지 그래? 아니면 형수님이 모든 걸 알게 되면 당신과 우리 형의 계획이 다 망가질까봐 그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계획. 그제야 저는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제가 여전히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간 사랑, 육체적 관계, 은밀한 만남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 아이의 뒤에 훨씬 더 더러운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형수님, 이 집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기억하죠? 어떻게 있겠어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여자가 처음부터 노렸던 거니까요. 지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마지막 충격에서 끌어내려는 듯 저만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지난 몇 년간 저 여자가 이 집에 집착했을까요? 왜 계속해서 민준이 형한테 집 문제, 서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추겼을까요? 왜 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 여자 눈이 반짝였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겪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조각들을 맞춰줄 때 비로소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니 민준이 제게 집 명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몇 번이나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대출받기 편하다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덜 복잡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남편을 위할 줄 모른다며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그가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체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 이상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절대 손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중함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중함이 그들이 오래전부터 쳐놓은 덫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뿐만 아니라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여자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건 형을 사랑해서도 저한테 미안해서도 아니에요. 저 아이를 이용해서 민준이 형이 형수님과 이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형수님이 이혼하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까지 거들면 어떻게든 구슬려서 이 집을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아가 그토록 변명의 구실로 삼았던 사랑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민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리, 제 집, 제 인생 전부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가련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양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사나워져서 평소에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 동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아가 저를 획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억울하면 안 되냐고?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나였어.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불쌍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혀 뻔뻔하고 악독해진 괴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부모가 집을 남겨줘서 뻔뻔하게 합법적인 아내랍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랑 살면서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도 없었어. 내가 어떻게 이걸 참으라는 거야? 저는 손이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동생이랑 결혼해서 옆에 붙어 있다가 내 등 뒤에서 그 사람이랑 자고 임신해서 이 집까지 뺏으려고 했어? 네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적어도 난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았어. 당신은 남의 것을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이긴 줄 알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정신을 차린 듯 획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아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 집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지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기가 무슨 말을 쏟아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비통하면서도 도전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럼 내가 오빠한테 뭘 더 기대하는데 6년 동안 아내랑 살면서도 옛 애인이랑 몰래 만나는 남자를 어떻게 믿어? 이 집이 아니었으면 내가 바보같이 이 아이를 낳아서 내 발목을 잡을 줄 알았어? 그 말은 민준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산산조각 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옛사랑을 되찾고 있다고, 지아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결국 그 사랑조차도 덫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실에서 그들은 서로의 추악한 민낯을 스스로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지아의 뱃속 아이가 단순히 불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카드였고 낚싯바늘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략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반전은 제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깊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더럽고 우스꽝스러워서 자칫하면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배신한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윤리를 짓밟고 남의 가정에 끼어든 여자는 자신이 매달렸던 남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속아왔던 저는 결국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제정신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딱! 그리고 또 한 번 건조한 박수 소리가 소름 끼치게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몇 년 동안 이어진 대단한 연극이었어. 아쉽게도 오늘에서야 막을 내리게 됐지만 숨을 몰아쉬던 지아는
제 말에 획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더 이상 아까의 가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가면이 벗겨진 사람처럼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저와 한 침대를 쓰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이 집 거실에 앉아 가정과 책임, 신뢰에 대해 설교하던 남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팔 하나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당신, 저 여자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민주는 눈을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한참 만에야 더듬거리며 몇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나는 지아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씁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야? 당신은 저 여자랑 잤고 나를 속였어. 저 여자한테 돈을 보내줬고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했지. 당신이 저 여자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내가 아직 다 알 필요도 없어. 하지만 이 지경까지 와서도 당신은 몰랐다고 말하네. 내가 당신 말을 단 한마디라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안의 에어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제 의심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던 그 성숙하고 차분한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마지막 변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비겁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오빠! 말을 해봐. 오빠, 나 사랑하잖아. 나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했잖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말을 해보라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감싸준다면 차라리 덜 역겨웠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지아를 피하려는 듯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단 한 걸음에 지아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악, 굴욕, 그리고 분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지훈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오직 비웃음과 씁쓸함만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자신의 아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봤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임시방편이었던 거야. 돈, 집, 진짜 책임 문제가 닥치니까 당신이 그 사람 눈에 뭘로 보이겠어? 지아는 남편을 그리고 다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질 리가 없어.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나중에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오빠 곁에서 몇 년을 버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데, 내가 오빠 아이를 가졌는데, 오빠가 이렇게 외면하면 안 돼? 그녀는 말하며 민준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회피는 지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그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도 그들이 더러운 감정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화면 잠금을 풀고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아가 민준에게 보냈던 애매한 문자 메시지들의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거실에서 녹음했던 짧은 음성 파일. 그 파일 속에서 지아는 민준의 곁에 바짝부터 평소와는 다른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민준은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식장 위에 놓아두었던 작은 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없을 때 지아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 두 사람이 거실에서 너무나 가깝게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의심할 때마다 예민하다는 두 글자로 묵살되었던 그 침묵과 눈빛들이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아는 마치 자신의 판결문을 보는 것처럼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주는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그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어 한 사람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느리고 분명했으며 크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기에 충분하겠지. 그 말을 끝내자 제 마음속은 더 이상 로비에서처럼 폭풍이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광활한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 이 가짜, 가족, 그리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배신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 말을 끝내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위선이 벗겨진 후 그 누구도 더 이상 한마디 변명조차 할 면목이 없는 듯한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눈앞에 세 사람을 훑어본 후 서재 책상 옆에 작은 수납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 의심이 커져 잠 못 이루던 며칠 전부터 제가 넣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로 돌아와 민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오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아주 가볍게 서류를 내려놓았지만 종이가 유리 테이블에 닿는 소리에도 지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주는 마치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을 본 사람처럼 그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거실 바닥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사인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몇 분 전에 변명하던 모습 대신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나서야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게 된 모양입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저는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끊었습니다. 기회? 기회는 지난 6년 동안 충분히 줬어.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 한 줌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면서 나는 당신을 믿었고 참았어. 당신이 내가 예민하다고 할 때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할 때도, 저 여자는 그냥 재수 씨일 뿐이라고 할 때도 다 들었어. 그 6년, 그 수많은 시간들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당신 내가 어디까지 기회를 주길 바랐던 거야? 당신이 불륜녀를 내 집에 끌어들이고 저 여자가 임신해서 내 머리 꼭대기에 앉을 때까지 그래야 충분한 거야?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저는 지아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소파 근처에 서서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도전적인 모습도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연극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 뱃속의 아이, 당신이 낳든 지우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당신을 동정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당신 자신이지 내가 아니니까.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세상이 자신의 동정의 눈으로 봐주길 바라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쳐버렸습니다. 의자에 기대 서 있던 지우는 제 말을 듣고 짧게 비웃었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 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지아의 뺨을 후려치는 마지막 한 대의 따귀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옛사랑, 뱃속의 아이, 그리고 이 집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던 여자는 이제 거실 한가운데 서서 기댈 곳 하나 없이 버려졌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외면했고 지우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냈으며 저는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자리는 결국 제 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두 사람 모두를 제 인생에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저는 테이블 위에서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 열쇠, 주차장 게이트키, 그리고 민준이 매일 사용하던 아파트 출입카드까지. 저는 그 열쇠 꾸러미를 그의 앞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저 여자는 나가.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열쇠의 꾸러미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아, 지금 날 쫓아내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밝히도록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 그 한 글자가 끝나자마자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자신이 잃은 가장 큰 것이 집도 이혼 서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제 눈에 그는 더 이상 남편도 가족도 심지어 제 삶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나가야만 하는 남.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언가 큰 덩어리를 삼키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옷장에서 필요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소음으로 제 고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이 집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 지하의 흐느낌, 그리고 제 이름을 작게 부르지만 감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민준의 목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거실은 더 이상 가짜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거짓말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장소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곳에서 제정신으로 걸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개인 서류 몇 개를 더 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평범한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의자가 밀리고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획 돌아봤을 때 지아가 민준 앞에 놓인 이혼 서류 뭉치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에 꽉 쥐고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 한가운데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쫙쫙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건조하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여성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이긴 줄 알아?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침실문가에 서서 한 손에는 여전히 서류를 든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마 지아는 종이 몇 장을 찢으면 제 결심까지 찢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녀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녀가 제 집에서 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지야, 그만해. 하지만 제지당할수록 그녀는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지만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 내 침대에 올라올 땐 안 무서웠어? 나를 안고 약속하고 조만간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말할 땐 안 무서웠냐고?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이미 가장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지아의 입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터져 나오자 집 안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누가 살짝만 밀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어 목에 핏대가 섰고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어떻게 벗겨지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지아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누구에게도 퇴로를 남겨주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마치 칼처럼 우리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외면하면 끝날 줄 알아?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다 있어. 녹음 파일, 문자, 사진. 오빠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오빠는 잊었어도 나는 안 잊었어.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얼굴에 총알처럼 밝혔습니다. 오늘 내가 편히 못 살면 이 집안 전체도 고개 들고 살 생각 마. 민준은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빠르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일이네. 하지만 지아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탁자 옆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한 명은 뺏으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지키려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의자에 부딪히는 발소리,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두 걸음 나섰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은 타일 바닥을 미끄러져 소파 다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마 하늘도 제가 모든 것을 끝까지 보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잠금 해제된 휴대폰 화면에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빠, 자기라고 부르는 대화들, 호텔에서 만나자는 약속,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늘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같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민주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고 셔츠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지아의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뻔뻔하고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지우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마치 온몸에 기름이 부어진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탁자 옆 의자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이 개자식! 지훈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뺏고도 여기서 기회를 달라고 빌어? 그의 눈에 서린 분노는 더 이상 연기나 억제가 아니었습니다. 친형과 아내에게 동시에 짓밟힌 한 남자의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당장 민준에게 주먹을 날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가 그랬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던 그는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이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아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형수님이랑 저는 그냥 병풍이었던 거예요. 형수님은 저 인간이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껍데기였고, 저는 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한 살아있는 시체였던 거죠.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반박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지훈,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두 사람은 결국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운 사랑 노름을 완성하기 위해 이용당하는 역할. 방 안에 공기가 끓어오를 듯 팽팽해졌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노크가 아니라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겁에 질린 것처럼 빠르고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문이 열렸고 민준과 지훈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문가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넘어진 의자,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 창백하거나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들들의 얼굴, 공기는 땀과 눈물, 굴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라고 묻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아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마치 거센 물살 속에서 마지막 구명조끼를 붙잡은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온 방 안에 올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집안에 핏줄을 가졌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미 숨막히던 공기는 더욱 짙어져 저조차도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이 방 안 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 집안에 핏줄을 가졌어요. 라는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몇 초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악과 충격,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아주 빠른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저를 온몸이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몇 초 뒤 그녀가 지아의 뺨을 때리거나 아들을 향해 소리치는 대신 저를 획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이를 악문 채 제 얼굴에 침을 뱉듯 신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같이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뻔뻔함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재수 씨와 바람을 피워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모든 더러운 진실이 제 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돌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우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하고 일그러진 비명보다 더 무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쓰라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모전자전이야.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아를 일으켜 세워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지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제 집에서 배신당한 제가 아니라 지아인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럴수록 계산적인 본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해결해야 해. 절대 소문나게 해선 안 돼. 소문나게 해선 안 돼. 그 말을 듣자 저는 헛웃음이 나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큰아들이 재수 씨와 바람 피운 사실도 이 집안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문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잃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점잖은 집안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테이블 위에 내려놓듯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 질문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 등 뒤에서 미세하게 떨었고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으며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그녀가 순간적으로 흠칫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아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이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았으면 뭐? 그녀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큰 일을 작게,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집안 망신시키는 게 잘하는 짓이야? 그 말을 듣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후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형이 제 아내랑 바람 피운 게 실수라고요? 지우는 눈이 충혈된 채 한 글자 한 글자 지씹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바람난 게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당장 입 닥치지 못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른.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어떤 어른이요? 며느리한테 뱃속 아이 빌미로 형 이혼시키고 집 뺏으라고 사주하는 어른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아를 감싸는 방식, 조용히 덮으려는 태도, 우리 집 핏줄을 언급하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모든 것이 이 여자가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 이 일에 직접 개입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리모컨을 들어 것이 벽에 걸린 TV를 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장식장 구석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에 영상 폴더를 열어 정확한 날짜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거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햇살, 탁자, 소파, 그리고 몇 초 뒤 시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이야기했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그 아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민준이가 서연이랑 이혼만 하면 이 집은 조만간 네 차지가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죽은 듯이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마디도 틀림없이 부인할 수 없도록 방 안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지아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것이 이 환한 거실의 조명 아래 얼마나 추악하게 드러났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해본 소리야. 저는 TV를 끄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군요. 어머님이 뒤에서 조종한 한편의 연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훈계하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이 정신을 차린 듯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낯선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평생 믿어왔던 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까지 이용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녀는 더 이상 가짜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그랬는데 다 이 집 때문에 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터져나오자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도,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집, 이 재산,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지난 세월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가면을 벗게 두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저런 여자 밑에서 살면서 그녀의 모든 악행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가정이라는 곳에 처음부터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내벽 안에서 조용히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추악한 일은 숨길수록 그들이 왜곡할 빌미를 주고 물러설수록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어 예전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변호사님께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겠네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댁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화목한 척 하던 바로 그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읽음 표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의 거실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녀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며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세게 밀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조차 흠칫할 정도로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덮고 싶으시겠죠? 죄송하지만 이런 더러운 일은 환한 대낮에 꺼내놓아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법이에요. 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 일 크게 만들지 마. 다른 사람들이 알면 저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 6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면서 오늘에서야 누가 진짜 다른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됐네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긴장된 얼굴로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잠옷 차림이었고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달려온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서론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 민준, 지아, 지훈이 등 뒤에는 모든 친척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누구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거나 시댁에 대든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TV를 켜고 저장된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했습니다. 지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가깝게 서 있는 모습, 애정, 어린 문자들, 녹음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아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집을 노리라고 말하는 영상까지. 웅성거리던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고모님은 세상에 시어미가 며느리 집을 뺏으려고 계략을 꾸며 라며 혀를 찾고 한 삼촌은 집안 망신이다. 망신이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민준,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할 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지난 6년간 당신 말은 충분히 들었어.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차례야.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고 온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이왕 다 모이셨으니 제 형님의 진짜 얼굴도 마저 보시죠. 그것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그리고 모두 민준의 이름으로 된 빚 문서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형님은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밖에서 빚을 내서 저 여자를 먹여 살린 겁니다. 방안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친척이 서류를 집어들고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8억?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스피커폰 버튼을 잘못 눌렀고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8억 안 갚으면 회사로 찾아갈 줄 알아. 도망갈 생각 마. 방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민준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점지 않은 척, 반듯한 척 하던 남자가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빚쟁이의, 불륜남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준 씨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사다리 삼아 기어오르려 했던 분들, 저는 시어머니와 지아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다리는 이제 부서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난 한 가족의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통쾌함 대신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손으로 그들을 모두 빛 아래로 끌어냈으니까 이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마음대로 왜곡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모든 가면이 벗겨진 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일들은 숨겨져 있을 때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번 균열이 생기면 지붕부터 기초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다가 6번째 전화에 겨우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예전에 그 위험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아, 회사에 투서가 들어왔어. 사진이랑 빈문서까지 전부 당신이 한 거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누군가 투서를 넣을 만도 하겠죠. 그가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투서 좀 취하해줘. 나 회사에서 잘리면 끝장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배신과 탐욕이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정말로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건물 보안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부부 일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 저는 그를 돌아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끼리? 당신이 재수 씨랑 바람 피우고 어머니랑 내 집 뺏을 계획 짤 때 그게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직장 잃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딸이 희생하며 사는 줄로만 알았던 친정어머니는 진실을 알게 되자 시댁거실에서 딸의 뺨을 때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지아는 그 후로 기댈 곳을 모두 잃고 임신한 몸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충격 이후 오히려 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친척이 남자가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조언하자 그는 차갑게 웃으며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바보짓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저를 가르치려 들던 그 거만한 여인은 이제 동네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 아가, 우리 그래도 한 가족 아니니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집을 뺏으려는 계획을 세우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모든 것을 지아 탓으로 돌렸지만 지아 역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건 오빠잖아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수보다 더 지독하게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뉘우침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일 뿐입니다.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는 거의 빈손으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제가 지키려 했던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바꾸는 날, 저는 낡은 자물쇠가 해체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나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문을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교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물건,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어졌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와 한 공간에서 평온한 척 연기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한 외로움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집안에서 가장 제정신이었던 사람은 형수님이셨네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제정신이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미친 척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뿐입니다. 지아는 민준과 크게 다툰 후 조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오랫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잘못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생명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배신당한 저나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이 더러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연이은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지난 정을 생각해 용서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무리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법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멈출 줄 알았다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이제는 너무나 낯선 그 남자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가장 혹독한 복수를 대신해주는 법입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주말에는 집을 청소하며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라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을 깨닫고 걸어 나올 용기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은 평온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남편, 그리고 진심을 다했던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제 자존심과 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추악한 연극 속에서 거의 부서질 뻔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온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존엄을 잃지 않은 바로 저 자신을